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스토리는요, 자릿세 받는 그 양아치 잡겠다고 나섰던 큰형님이 자릿세를 받겠다고 하네. 라는 스토리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와 그 연안을 오가는 선박에 대해서 봉쇄를 미국이 하고 통행료도 미국이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란의 통행료 부과를 막겠다라면서 공격을 재개했잖아요. 이란에 대한 공격을. 그러면서 이제는 통행료를 미국이 받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에 우리 미국이 안전을 제공하겠고, 그렇게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받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용은 선적되어 있는 모든 화물의 20%를 받을 것이다. 라면서 구체적으로 그 수치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가 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디테일한 그런 이제 발표인데요. 자, 20%를 통행료로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 20%란 이제 선박에 선적되어 있는 화물 그 가치의 20%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무슨 뭐 원유가 실려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실려 있겠지만 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이제 원유가 실려 있다고 보면 되겠죠. 문제는 얼마나 큰 선박이냐 뭐 작은 선박이냐 뭐 이런 거에 이제 따져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원유 수송선의 경우에 한번 갔다 오는데 그 뭐 조그만 배로 갔다 올 필요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 뭐 기름값도 안 빠지죠. 어차피 한번 갔다 올 거면은 엄청나게 많이 꽉꽉 원유를 실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원유 수송선의 경우에 원유를 꽉 채우면 대략 한 200만 배럴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배럴당 얼마 뭐 이런 얘기가 뉴스에서 많이 나오니까 금방 아시죠? 보통 이제 배럴당 뭐 7, 80불. 그리고 이제 뭐 이란 전쟁 초기에는 뭐 100불 넘고 120불까지 막 가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조금 조정됐으니까 한 80불 정도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봤을 때 한 78불에서 80불 그 정도 선이었으니까 자, 일단 계산하기 쉽게 배럴당 약 80불로만 본다면 원유 수송선 하나 200만 배럴을 실었다 그랬으니까 배럴당 80불이면 1억 6천만 달러 상당의 원유를 싣고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20%라면 얼마죠? 네, 3,200만 달러입니다. 통행하는 선박 하나당 3,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이란이 통행료를 받겠다라고 나섰을 때 그때 뭐라 그랬어요? 선박 하나당 200만 불 받겠다 뭐 이랬는데 그거에 비해서 10배가 넘는 액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액수를 미국이 받겠다라고 이제 밝힌 건데요. 자, 이란이 통행료를 못 받게 우리가 나가서 상황을 정리하겠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라 그 통행료를 미국이 받겠다라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나오자 어제 이 전 세계는 완전히 멘붕에 빠졌습니다. 예. 골목길을 막아놓고 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통행료를 받겠다라는 그 뒷골목 양아치를 해결해 주겠다 하고 이제 나선 우리 동네에 정말 지금까지 믿어왔던 큰형님이 그런데 갑자기 양아치를 해결한 뒤에 그 통행료를 내가 받겠다라고 하면서 10배 이상 더 받겠다. 뭐 이런 상황이 연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지금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을 따지면 국제법상 국제수로로 분류됩니다. 뭐 뒷골목 양아치도 마찬가지죠. 뒷골목 거기에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 뒷골목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공공도로잖아요. 공공도로. 아무리 좁은 골목이라도 사실은 그거는 나라죠. 이제 각자 자기 집이 있으면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면 뭐 그 사적인 소유물이겠습니다만은 대문 밖에 나오면 이거는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인이 없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나라가 주인이죠. 그러니 그 어느 누구도 와서 그 자릿세를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니까 큰형님이 나선 건데 그런데 이제 미국이 뭐 통행료를 받겠다라는 것도 지금 논란이 그래서 예상됩니다. 이란도 뭐 당연합니다만은 미국도 임의로 이 통행료를 부과한다라는 것은 국제법의 논란을 좀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불어 이제 미국 내에서도요, 사실 이러한 합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돼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20% 그러니까 막 원유 수송선 하나당 무려 3,200만 달러씩 이렇게 받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미국이 뭐 실제 부과한다기보다는 이란에 대한 어떤 압박용 카드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바보가 아니실 텐데 야, 그렇게는 안 하실 거다.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야 니들이 뭐 받겠다고 시끄러 비켜 우리가 받을게 우리는 10배 더 받을 거야라고 하면서 상황은 정리해놓고 이 여기를 좀 안전하게 만들려는 그런 게 아니냐.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게 아니냐. 저는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요 정말 다행이죠. 네. 하지만 만일 실제로 이제 미국의 통행료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글로벌 경제에 정말 치명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 우리 시민들에게도 미칠 영향 적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째는 국제유가 급등이라는 것은 뭐 불보듯이 뻔한 상황이죠. 통행료 20%는 이 원유 수송 비용에 즉각 반영될 겁니다. 그 원유를 수송하는 배 하나당 무슨 3천만 불씩 통행료를 내야 한다면 그 사람들 또 바보가 아닐진데 그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네가 뭐 적자 나면서 왔다 갔다 하겠어요? 결국은 이 수송비가 올라가니까 이 원유 값에 다 이걸 얹어버리겠죠. 결국은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죠. 수송 비용의 상승은 원유 수입의 단가 상승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유가가 적어도 뭐 20%는 아니더라도 적으면 5, 많으면 최종 소비자 가격에서 한 10% 이상 급등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겪게 될 가능성 당연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즉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스스테이션에 가서 가스 넣을 때 또는 뭐 전기세도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다 석유로 전기 뭐 발전하는 거니까 그 외에 모든 공산품이 올라가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솔린 있는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는다 할 때 그 기름값이 어떻게 되느냐? 거의 시차를 두지 않고 즉각 오릅니다. 항상 아시죠? 뭐 국제 유가가 급등했을 때 거의 우리한테 시차 없이 바로 이 가격이 오릅니다. 문제는 국제 유가가 내려갔을 때는 이놈의 시차가 또 한참 걸려요. 예. 그래서 이제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시차 없이 이제 우리한테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각종 석유 제품의 가격 상승은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게는 뭐 시차 없이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꼭 가솔린이 아니더라도. 공산품 물가의 폭등 당연히 우려되죠.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석유는 모든 그 산업의 기초 원자재잖아요. 무슨 뭐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솔직히 우리 과자 그 포장지 뭐 이런 것도 다 석유에서 뽑아내는 그 원자재를 통해서 다 만들어내는 것이죠. 다 이제 석유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모든 것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 프린트하는 잉크까지 다 이제 거기에 기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수송비 증가로 인한 그 에너지 비용 상승은 전 산업 전체, 운송업, 제조업 등등 모든 산업의 전반적인 분야의 비용 구조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식료품에서부터 공산품까지 전방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서 여러분이나 저의 그 실질적인 가계 소득을 상당히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하는 그런 일, 앞서 얘기했던 그 일만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만 갖고도 큰 타격을 우리가 입을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미국이 받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이란에 대한 강력한 압박 수단이자 협상에서 어떤 우위를 점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행보로 제가 이제 생각합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정말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바람이 있음을 또 표현한 거기도 합니다. 실제로 시행될 경우에는 그 비용은 고스란히 글로벌 소비자와 경제에 전가돼서 물가 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바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네 양아치를 막아주겠다라면서 큰형님이 나섰는데 결국엔 큰형님이 그 돈을 받으시겠다라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모쪼록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지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받을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거는 아니다라는 제 이 말이 제발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갖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생각 갖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에 대한 압박 카드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린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요 소식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또 이란과의 어떤 협상 과정 뭐 이런 것에서 새로 변화되는 내용이 있는 대로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지만 조금 지금 이제 불안불안한 건 어제부터 이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전부 더 강화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때려붓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종전 MOU라는 게 이미 이제 끝나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어제부터 다시 시작됐는데, 요 상황 여러분들에게 계속 팔로우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더우시죠, 요즘에. 그런데 요거는 이제 미국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유럽 쪽의 얘기입니다만은 우리하고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 스토리를 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유럽 얘기인데 더울 때 에어컨을 켜면 극우, 선풍기를 켜면 중도. 근데 더운데도 불구하고 선풍기나 에어컨 안 켜고 그냥 부채로 열심히 버티고 있는 사람이라면 진보.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유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뜬금없이 무슨 얘기냐고요? 예. 자, 역대급 폭염이 덮친 그 유럽에서 에어컨 수요가 지금 폭증하고 있는데요. 에어컨을 사용하는 그 사용 여부를 두고 정치 성향을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글이 유럽 지역의 그 온라인에서 지금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의 에어컨 보급률은 생각보다 많이 낮습니다.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평균인데요, 요건 20%밖에 안 됩니다. 20%보다 좀 높은 그 에어컨 보급률은 뭐 유럽 남부의 스페인, 좀 더 더운 곳,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남쪽, 요런 데는 한 45%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미국으로 비교해보면 뭐 턱없이 부족한 에어컨 보급률이죠. 미국의 에어컨 보급률은 90%입니다. 한국은 86%. 뭐 이 정도만 돼도 역시 선진국이죠. 그런데 미국은 턱없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유럽을 과연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에어컨과 관련해서는 약간 좀 후진국 같은 느낌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사실 좀 나름대로 이유도 있습니다. 네. 유럽은 이전에는 그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날씨가 비교적 온화했기 때문에 여름에도 막 이런 찌는 듯한 폭염 이런 것도 사실 요즘 얘기지 뭐 그런 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에어컨에 대한 절실함이 평소에 지금처럼 이렇게 뭐 그 생각은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이 뭐 없으면 못 살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유럽의 이제 날씨였는데 요즘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정말 선진국 맞아?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뭐 그런 부분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유럽은 왜냐하면 워낙 그 낡은 건물이 많아서 건축 규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에어컨 그 허가를 안 해주는 것도 많고요. 또 허가를 해준다 하더라도 막 딱히 어디다 놓을 수 없는 뭐 그런 환경에 있는 오래된 주택들도 많고, 이래서 사실은 에어컨이 없는, 에어컨 보급률이 낮은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지면은 이게 뭐 선진국 맞아? 무슨 고대 도시야?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요즘 같은 폭염 속에서는 예를 들어 파리의 무슨 명품 매장에 들어가도요. 미국은 이렇게 아무리 더워도 무슨 뭐 꼭 명품 매장 아니더라도 웬만큼 그냥 조그만 가게만 쑥 들어가도 시원하잖아요. 너무 갑자기 차가워서 좀 겁이 날 정도죠. 야, 이러다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정말 실내에만 들어가면 미국은 너무 시원하죠. 그런데 파리 같은 경우에는 명품 매장에 들어가도 조그만 가게는 에어컨 없는 데도 많습니다. 그냥 선풍기 돌려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명품 매장 같은 데 딱 들어간다 하더라도 미국처럼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정도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매장 밖에 그 길거리보다는 조금 나은 그런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가운데 그 에어컨 사용이 지구 온난화의 그 주범이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에어컨을 마구 이렇게 사용을 하면 향후 폭염이 더 악화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런 지적을 많이 하는 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죠. 바꿔 말하면 조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그거 다 사기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이제 극과 극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생각하는 기후 변화에 대한 생각, 진보적인 사람 생각하는 이제 생각이 이제 다르죠. 그래서 어떤 기후 변화나 이런 걸 막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 뭐 진보적인 사람 또는 뭐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 쪽에서 이런 기후 변화를 좀 생각해야지 덥다고 그냥 에어컨을 마구 틀면 앞으로 폭염이 getting worse, 점점 더 심해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상, 유럽의 온라인상에서는요,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에어컨을 마구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은 극우 성향의 사람들이다. 라는 뭐 근거 없는, 어찌 보면 좀 근거 없는 그런 주장이 확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지금 에어컨 틀었냐, 선풍기 틀었냐, 아니면 안 틀고 부채질하고 있느냐, 요거 보면 안다. 뭐 이런 말이 터지고 돌고 있는 거예요. 네. 독일에 살고 있다는 한 진보 성향의 주민은 자기 옆집에 있는 옆에 사는 그 이웃한테 얼마 전에 이제 연락을 받았답니다. 뭐 헤이 누구야? 우리 에어컨 설치했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놀러 와. 시원해. 놀러 와. 라는 그 이웃의 초대를 받았지만 거절했다. 라면서 지구의 내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의 초청을 받아서 그저 잠시 시원함을 느끼고 싶은 생각은 나는 없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또 거기 진보 성향 사람들이 지지합니다. 너무 멋진 생각이세요. 그 소신을 지지합니다. 뭐 막 글이 올라가죠. 뭐 한 2,500개 글이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반대 의견도 있어요. 뭔 소리 하는 거냐? 아이 더워 죽겠는데 그게 무슨 진보 보수가 무슨 소용이야? 엉뚱한 소리 하지 마. 뭐 헛소리 하지 마. 막 이러면서 그 안에서 댓글끼리 또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울 때 에어컨을 켜면 환경을 외면하는 극우일까요? 그리고 선풍기를 틀면 그나마 중도일까요? 그리고 아예 안 틀고 부채를 사용하면 환경을 보호하는 극좌 진보 성향일까요? 저는 이런 얘기 처음 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 유럽에서는 이 에어컨 하나 갖고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그건 유럽 얘기고 우리 미국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아무리 더워도 실내만 들어가면 아주 시원하죠. 네, 너무 시원하고 너무 차가워서 탈이죠. 네. 생각해보면 정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 미국만한 곳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유럽 쪽의 얘기 조금 전해드리고 우리 미국과 좀 대입해서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요, 그 지구촌 곳곳에서 이 폭염에 따른 피해가 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유럽의 에어컨 보급률 뭐 말씀드리면서 야, 이게 유럽이 선진국 맞아? 뭐 이런 생각 조금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요 부분도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믿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이번 유럽에서요, 이번 폭염으로 6월 말부터 지금까지 무려 10,000명이 넘는 폭염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잠정 중간 집계가 나왔습니다. 이거 좀 믿기 힘들죠. 21세기 유럽에서 네. 폭염이 유럽 대륙을 덮친 지난 6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유럽 27개 나라에서 총 10,000명 이상의 폭염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이제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 중에 대다수인 9,000명 이상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1세기에 더워서 사망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규모로 속출한다라는 것은 무슨 사실 믿기 힘든 일이겠습니다만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유럽은 그 생각보다 그렇게 에어컨 보급률이 높지 않다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에어컨이 없어도 어찌 그렇게 힘들지만 뭐 견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해 같은 이런 폭염은 에어컨 없는 곳에서는 치명적이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좀 이동이나 뭐 이런 활동이 자유스럽지 못한 그런 고령층의 경우에는 치명적인 겁니다. 그 안에서 그냥 지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유럽에 에어컨이 많지 않다라는 것은 제가 앞서 뭐 유럽 전체 통계를 내면 20%, 그것도 이제 북쪽일수록 좀 낮고 남쪽은 그나마 조금 높고 뭐 독일과 스페인 남부와 이태리 남부는 한 그래봐야 45%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유럽에 에어컨이 많지 않다라는 것은 어젠가요? 아니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저희 이제 구독자님들 중에서 몇 분이 네, 제가 유럽 잘 알죠. 유럽은 생각만큼 그렇게 에어컨 없어요라고 저한테 일러주신 분들도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저도 진짜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제보해 주셔서 제가 알게 됐는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숫자로 확인이 됐네요.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역시 지금 전례 없는 그 고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여러분들이 계신 곳도 지금 굉장히 많이 덥죠. LA도 이번 주 이제 고비입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이 가장 고비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 한 3일 정도. 현재 미국에서는 약 한 6천만 명 정도에 달하는 인구가 그 폭염 경보 하에 놓여 있습니다. 폭염주의보만 해도 조금 나은데 폭염주의보보다 한 단계 위인 폭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에 사는 인구가 지금 한 6천만 명 정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그 몬태나주 빌링스라는 곳, 몬태나주 빌링스라는 곳은 뭐 여름에도 그렇게 막 90도 100도 올라가는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온이 지금 뭐 109도까지 치솟아서 어저께는 그 최고 기온 기록을 역사상 최고 기온이라는 기록을 세운 그런 날이었기도 합니다. 몬태나주 빌링스의 예년의 평균 7월 중순의 평균 기온은 얼마냐? 88도입니다. 88도. 근데 거기에 비해서 본다면 20도 이상 높아진 그런 기온을 보인 거죠. 네. 그래서 연방기상청은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서부 지역은 이번 주가 이제 고비고요. 전국적으로 서부 지역, 중부 지역, 뭐 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 주는 특히 예년에 비해서 20도. 정말 심한 곳은 예년 평년 기온에 비해서 30도 이상 높아지는 그런 곳도 있겠다라면서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전국적으로 그렇고 요 이제 그 폭염 그 히트 웨이브가 지금 동쪽으로 서서히 좀 이동 중이랍니다. 그래서 서부 지역은 이제 이번 주까지 굉장히 그렇고 다음 주가 되면 이게 이제 중부와 동부 다음 주까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좀 지나면 중부는 조금 낮고 이제 동부가 좀 마지막으로 더운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기상청은 예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더위를 이겨내시는데 조금 예측을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기상청의 예보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다음 스토리는요. 세상에 이런 법이? 라는 수정헌법 17조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정헌법이 뭐 1조, 뭐 2조, 4조, 뭐 우리가 뉴스 나올 때마다 수정헌법 얘기는 이제 너무 자주 나오는데요. 수정헌법 17조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법안인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전해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난 토요일 날 갑자기 그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돌아온 다음에 저녁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갑작스레 숨진 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그 자녀 임기를 맡을 후임자로 그의 여동생인 달린 그레이엄 노돈이 지명됐습니다. 요 얘기를 해드리기 전에 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그 급사, 별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어제 그걸 보고 이제 몇 분이 분 중에서 몇 분이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그 911이 출동하는데 뭐 25분 이상 걸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동맥 박리라는 시간을 다투는 빨리 치료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구독자님이 25분 이상 911이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제 요런 이제 제보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개 설치하고 확인해 본 결과 25분이라는 정확한 시간은 사실은 여기저기 뭐 보도가 나온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게 최종적으로 확인된 공식적인 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한 가지. 911 구조대가 와서 그 이제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발견해서 치료를 하고 싣고 이송하고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 것만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대가 갔는데 자택 문이 잠겨 있었답니다. 그 아주 좀 그 얼마나 좀 철저하게 잠겨 있었겠어요. 그 잠겨 있어서 처음에는 그 함부로 뭐 부시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또 두들기고 많이 하고 집에 전화해보고 그러느냐고 좀 시간을 허비했답니다. 나중에는 정 안 돼갖고 이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이송을 했는데 그 과정에 좀 골든 타이밍을 좀 놓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누굴 탓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911이 문이 잠기는 바람에 좀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다. 요거까지는 제가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이제 그 댓글을 보내주신 분에게 아주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돌아가신 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그 남아있는 자녀 임기, 그 임기 동안에 그 의원직을 대신할 사람이 결정됐습니다. 그 누구냐면 그의 여동생 달린 그레이엄 노돈.
이라는 사람이 상원의원 그 임시 대행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이제 그레이엄 의원이 이제 여기 출신이잖아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어제 주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1월에 만료되는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자녀 임기를 그의 여동생 그레이엄 노돈이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내년 1월까지잖아요. 노돈은 이제 이때까지만, 여동생은 이때까지만 임시로 상원의원직을 대신 맡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실 수 없죠, 우리가. 네. 아니, 그런데 연방 상원의원이 뭐 사망을 했는데 그의 자녀 임기를 무슨 선거를 통해서 누구를 뽑는 게 아니라 그의 자녀 임기를 뭐 여동생이 한다고? 뭐 그래 그렇게 해도 되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도대체 있는 거야? 있다면 뭐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네,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법적 근거는요. 수정헌법 앞서 말씀드렸던 그 17조입니다. 1913년에 그 비준된 수정헌법 제17조는 상원의원 결원 시 충원 방식을 이렇게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방 상원의원 공석 발생 시에 해당 주의 주지사가 자녀 임기를 채울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주라는 건 뭐예요? 그 린지 그레이엄이 소속되어 있는 그 주죠.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제 하원 의원은 그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역의 의원이고 상원 의원은 그 주를 대표하는 의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조그만 주든 뭐 큰 주든 다 똑같이 크든 작든 한 주당 2명의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50 곱하기 2에서 상원의원 100명이죠. 사우스캐롤라이나의 2명 중에 1명인 상원의원이 이제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었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자녀 임기를 누가 채울 것인가를 수정헌법 17조에 의해서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가 임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지사가 여동생과 상의 후에 그 여동생을 그 자녀 임기를 채우는 임시 상원의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요게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미국의 법입니다. 수정헌법 17조. 네. 주지사는 그래서 이제 이 권한을 행사해서 특정 인물을 이제 후임자로 지명을 하게 되는데 후임자를 지명하는 데 있어서 뭐 가족 관계나 무슨 지인 관계나 그런 여부는 뭐 전혀 법적인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또 이제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동생이 자녀 임기를 채우는 게 전혀 이상한 일도 아니고 전혀 문제될 것도 없다라는 그런 뭐 법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되는 게 이제 그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 네, 세상에 이런 법이 있네요. 수정헌법 17조 스토리였습니다. 자, 드디어 재판정에 서게 된 타이레놀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타이레놀의 그 주 성분이 아세트 아미노펜이잖아요. 그 아세트 아미노펜의 그 임신 중 복용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가 자폐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과 관련된 미국 내 법적 공방이 다시 불붙게 됐습니다. 뉴욕 제2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어제 1심 재판부가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기각을 한 관련 소송을 1심 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그 임신 중에 타이레놀을 복용한 후에 자녀가 자폐증이나 또는 그 주의력 결핍이라 그러죠. ADHD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가족들이 미국에 꽤 많이 있어요. 그 가족들이 타이레놀 그 제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요. 이거를 기각시켰어요. 원고,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게 원고잖아요. 원고의 주장에는 신뢰할 만한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요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다음에 취할 액션이 뭐겠어요? 네, 항소했겠죠. 그래서 항소법원이 요걸 리뷰해 본 결과, 요거는 그 기각하기보다는 재판을 하는 게 낫겠어. 그래서 1심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재판을 하라고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이번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건 사실 이번 재판 하나뿐만이 아니라 타이레놀과 관련된 그 재판이 현재 미국 내에서 한 500여 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500여 건의 그 재판도 막 봇물 터지듯이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일종의 세기의 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타이레놀하고 우리가 무관한 사람들 아무도 없잖아요. 그게 뭐 임신 중이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그리고 이제 임신 중에 정말 먹어도 괜찮은 거야, 안 되는 거야라는 그런 의구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거 누구든지 다 갖고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타이레놀은 임신부의 해열이나 진통을 위해서 그나마 인류 지구촌의 유일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약물로 알려져 있던 게 이제 타이레놀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이걸 불을 붙인 면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폐아 출산과 타이레놀이 그 연관성이 의심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계에서 좀 큰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근거가 딱히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고요. 또 미국의 FDA도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지만 FDA도 사실 타이레놀과 그런 자폐증과의 그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다는 사람도 과학적인 입증을 아직 못하고 있고요. 연관성이 없다는 사람도 또 과학적인 입증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발언과 주장 이후에 이제 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었고, 그러는 와중에 이 재판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져서 1심 재판부로 내려보내진 거죠. 재판해! 이렇게 된 거죠. 네. 드디어 그래 재판장에 서게 된 타이레놀. 과연 이 세기의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궁금한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이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의학적 또는 의약적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왜? 타이레놀과 그 무관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재판이 진행되는 대로 그 안에서 나오는 중요한 얘기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러한 그 상식이나 중요한 얘기들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그래서 구독해놓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연방정부가 각 은행들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연방금융당국이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여라 라고 은행권에 주문했습니다. 높여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많이 해주지 마라는 얘기죠. 요걸 또 바꿔 말하면 해주지 마는 아닙니다. 불법 이민자라고 대출 안 해줘. 요건 또 법적으로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 체류 신분이냐 아니냐는 이민국의 문제지 금융기관인 은행과는 사실은 그 문제에 은행이 따질 수는 없는 권한 밖의 얘기죠.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라서 안 해줘. 뭐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막 이제 만들어서 불법 체류자들은 론을 못 받게 그렇게 만들라라고 이제 연방정부가 은행에 주문한 겁니다. 연방통화감독청 등 이제 은행 감독 당국은 최근에 소매 대출 관련 신규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불법 이민자들을 상대로 한 대출을 잠재적으로 위험 요인으로 고려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당신의 체류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당신이 이 론을 갚지 않고 도망가 버릴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 아니 뭐 사실 그럴 수 있겠죠. 미국에서 20년, 30년 산 영주권자나 또는 20년, 30년 산 시민권자보다 불체 신분인 사람이 갚다 보면 힘들면 도망가 버릴 확률이 아무래도 높겠죠. 근데 그런 이유를 제기하면서 문턱을 높이라라는 것입니다. 당국의 최신 가이드라인은 대출 심사 기준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취업 자격이 없는 그런 근로자에게 대출을 적용할 경우에 그 해당 대출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지금 못해서 내가 직업이 없어요. 백수야. 그런 사람한테 해주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직업이 없지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은 갖고 있다. No problem. 근데 내가 지금 직업이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못 되는 신분이야. 그게 뭐예요? 결국 바꿔 말하면 불체 신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신이 불체 신분이냐 아니냐 은행이 그걸 따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입니까? 요걸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불체 신분은 당연히 취업 자격이 없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합법적인 취업은 어려운 그런 뭐 상황이고 이제 얘기하면 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은행에서는 죄송합니다. 당신이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취업을 못 하실 거고 설사 한다 하더라도 그건 불법적으로 취업을 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 불법에 관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은행에서 뭐 그걸 관여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결국 그로 인해서 버는 것도 제한적일 터이니 이 론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론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은행이 불법 이민자에게 계좌를 개설하거나 뭐 대출 제공 지금도 가능합니다. 불체자들도 은행 가면 이제 뭐 할 수 있죠. 소셜론 뭐 있으면은. 그래서 당장 은행 개설 금지나 당장 론 중단은 아니지만 새로운 이 가이드라인으로 인해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금융 서비스가 굉장히 급격하게 위축될 것이다. 이건 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뭐 당연하죠. 은행이 얼마든지 불체 신분에 대한 그 문턱을 높일 수 있는 뭐 툴은 많잖아요. 얼마든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런 식으로만 해도 뭐 얼마든지 문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불체자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은행 금융권을 이용해서 어떤 그 혜택을 보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방금융당국은요, 이제 은행에 이런 주문만 한 게 아닙니다. 각 크레딧 카드 회사,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이런 데도 다 연락해서 불법 이민자들을 상대로 크레딧 카드를 발급해 주거나 또는 이제 다른 제3, 제2, 제3 금융기관에는 불체자를 상대로 모기지 론을 해 주거나 하는 데 있어서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규제하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불체 신분은 카드 만들기도 이제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불법 체류자들은 미국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연방정부의 현 기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정말로 법을 어기고 미국에 들어왔으니까 또는 일정 기간 있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미국에 그냥 있는 소위 말해서 법을 어기고 미국에 계속 억지로 체류하고 있는 것이니 그 사정을 떠나서 여하튼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니 제재를 받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불체자에 대한 정책이다라는 것을 앞에 내세워서 애꿎은 이민자 사회의 경제적인 위축 또는 심리적인 위축 또는 더 나아가서 실제적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점 역시 중요한 사안입니다. 불체 신분을 가려낸다. 불체자들에게 무슨 론이나 뭐 이런 것을 어렵게 한다라는 걸 빌미로 그걸 이유로 내세워서 이민자 사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 요거는 안 됩니다. 왜? 이민자 사회라고 다 불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합법적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죠. 뭐 95%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애꿎은 이민자 사회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큰 틀에서는 연방정부가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 삼간 태우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된다라는 우리 오래된 한국의 속담을 현 정부와 함께 쉐어하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운 날씨에 그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특히 낮에 중간중간 수분 보충해 주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6년 루트 66 개통 100주년을 맞아 아주투어가 특별히 기획한 미 대륙 횡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 나이아가라와 뉴욕, 워싱턴 DC까지 역사를 따라 맞따라 100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아주투어의 루트 66 대륙 횡단으로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십시오. 당신의 행복한 여행 아주투어가 책임지겠습니다.